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2장 신경생물학적 이해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뇌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되뇌피질은 고도의 지적 기능을 담당하는 회백질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백질층은 수많은 주름과 수많은 사이에 깊은 홈이 있고요. 해부학적 구조와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서 네 구역으로 나누는데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의 네 구역으로 나누어서 기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뇌신경계는 첫 번째 되뇌, 두 번째 변연계, 세 번째 뇌간, 네 번째 소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되뇌의 네 가지 구역으로 나뉜 부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전두엽은 총체적인 고도의 지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로 두정엽은 각종 감각 정보의 통합과 연상을 주관하고, 세 번째로 측두엽은 후각, 청각 정보를 수용하고 통합하며 기억과 추상적 사고 판단력, 언어 이해에 중요한 기능을 하면서 변연계와 더불어서 정서 표현과도 연관이 됩니다. 네 번째 후두엽은 시각 해석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언어 생성을 조정하고 기억 기능을 담당합니다. 다음은 뇌의 해부학적 구조의 그림입니다. 전두엽과 측두엽과 두정엽과 후두엽이 있고 뇌간과 간뇌와 소뇌가 있습니다. 옆에 그림은 전두엽은 전체의 40%를 차지하면서 정신, 사고, 의도, 언어 표현과 관련이 있고, 측두엽은 전체 21%, 후두엽은 전체의 17%, 두정엽은 전체의 약 21%를 차지합니다. 그림 2-2는 뇌의 구조와 기능 영역인데 그림을 보면서 앞에 했던 것들을 다시 보겠습니다. 전두엽은 쓰기와 운동 언어 영역과 관련이 있고, 측두엽은 청각 수용 영역, 청각 연합 영역, 청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후두엽은 시각 수용 영역, 시각 연합 영역과 관련이 있고, 두정엽은 감각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연계입니다. 변연계는 정서, 기억, 학습에 관여를 합니다. 그림의 황금색 부분이 변연계의 기능적 단위로 시상과 시상하부의 일부, 되뇌피질의 일부인 시상과 시상하부 주위에 형성된 두 부분적 고리가 포함이 됩니다. 되뇌의 해마와 편도계는 또 학습과 기억, 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되뇌 변연계는 유아의 양육이나 다른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 등과 같은 행동에 중요합니다. 주요한 감정들, 웃음이나 울음과 같은 주요한 감정들은 되뇌 변연계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변연계는 이 감정을 뇌간의 기본적인 생존 기작, 섭식이나 공격이나 성격과 같은 이런 뇌간의 기본적인 생존 기작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뇌간입니다. 뇌간은 중뇌와 교, 그리고 연수, 망상체를 포함합니다. 중간뇌는 시각과 청각신경이 지나는 곳이며 대뇌가 중요한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 교뇌는 중간뇌와 숨뇌, 연수, 소뇌를 다리처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숨뇌, 연수는 호흡과 심장박동, 소화 등을 조절하는 생명유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망상체라고도 하고 망상활성계라고도 하는 이 부분은 뇌간의 핵심적인 중추로서 수면 각성 주기와 같은 주기적인 활동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소뇌가 있습니다. 소뇌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음은 뇌신경계 검사입니다. 7가지 뇌신경계 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뇌파검사 EEG, 두 번째로 전산화 단층 촬영 CT, 세 번째로 뇌전기 활동 지도 빔, 네 번째로 자기 공명 영상 MRI,
5번째, 양자 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 PET. 6번째, 단일 광자 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 SPET. 7번째, 수면 다원 검사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EEG, 그리고 PET, CT, 흉부 CT, 복부 CT, 또 MRI를 찍는 수면 다원 검사를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표 2-1 뇌신경계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EG는 두피의 전극을 연결하여 뇌로부터 정기적 신호를 기록하는 것으로 뇌의 기능적 결함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CT는 X선을 이용하여 3D 컴퓨터 단층을 촬영하는 것으로 조현병의 피질이 위축되거나 제3내실이 확장되거나 인지적 장애가 있거나 기형적 구조가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MRI는 자기장 내에서 고주파를 전사하여 3D 컴퓨터 영상을 촬영하는 것으로 조현병의 뇌실이 확장되어 있고 축두엽과 전두엽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MRI는 뇌의 어떤 부분이 활동하고 있는지를 혈액의 산소 소모 정도로부터 유추하여서 뇌의 기능을 진단하는 것으로 관련 정신질환은 MRI와 동일합니다. 펫은 양선자를 방출하는 방사선 물질을 체내에 주입하여서 정상 세포보다 포도당 이용률이 높은 비정상 부위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조현병의 경우 전두엽의 뇌 대사 활동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강박장애의 경우 전두엽의 뇌 대사 활동이 증가되어 있는 것, 그리고 주요 우울증의 경우는 전두엽 피질의 뇌 활동이 감소되어 있는 것과 알츠하이머 질환은 축두엽과 두정엽의 대사가 저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ET은 펫과 유사하지만 감마 방사선을 인체에 투여한 후 공포를 진단합니다. 관련 정신질환은 펫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로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림 2-3 뇌세포의 정보 전달 과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뇌세포의 정보 전달 과정은 신경전달 물질이 뇌세포의 세포질에서 합성이 된 후에 시냅스 전 축삭돌기의 세포막에서 분비가 되고, 시냅스에서 다음 뇌세포의 수상돌기, 시냅스 후가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림 2-4 뇌세포 시냅스에서의 정보 전달 과정을 보면 마치 자물쇠에 꼭 맞는 열쇠처럼 수상돌기의 세포막에 각 신경전달 물질들을 인식하는 특수한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물쇠와 열쇠가 꼭 맞는 것처럼 결합을 함으로써 화학적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이후에는 신경전달 물질은 스냅스에서 축삭돌기로 되돌아가서 저장이 되거나 재흡수되거나 또 주로 모노아민 산화효소 마오와 같은 효소에 의해서 대사가 되거나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림 2-5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경전달 물질은 보통 두 가지의 방법으로 분해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시냅스 후 세포막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비활성화되는 것으로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라는 효소가 시냅스 후 세포막에 있다가 아세틸콜린이 시냅스 후 세포에 있는 수용체, 자신과 꼭 맞는 니코틴 수용체나 무스카린 수용체와 결합한 직후에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분해 효소가 나와서 아세틸콜린을 분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냅스에서 수용체와 상호작용을 하고 시냅스 전 세포로 회수되는 과정을 우리가 신경전달 물질의 재흡수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주로 정신치료 약물이 작용하게 되는 표적이 됩니다. 일단 신경전달 물질이 재흡수되어서 시냅스 전 세포로 들어가면 세포 내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재사용되거나 비활성화됩니다. 모노아민 신경전달 물질,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은 이 신경전달 물질의 분해 효소인 모노아민 산화 효소에 의해서 이 방식으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정신질환 치료 약물의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신질환 치료 약물은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조절하여서 메시지의 전달을 정상화시키므로 정신질환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림의 정상인의 경우는
세로토닌이 시냅스 전 신경세포로 재흡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울증 환자의 그림을 보면 정상인의 세로토닌이 재흡수되는 양보다 많은 양이 재흡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울증 환자가 SSRI 약물을 복용하면 이 약물이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하여서 정상적인 세로토닌 재흡수를 도와줍니다. 다음은 신경전달 물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경전달 물질에는 아민계 신경전달 물질과 신경펩티드계 신경전달 물질이 있고요. 아민계 신경전달 물질에는 모노아민, 아세티콜린,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모노아민에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세로토닌, 히스타민이 있고, 신경펩티드계 신경전달 물질에는 엔돌핀과 엔케팔린, 물질 P가 있습니다. 도파민 회로를 살펴본 이후에 신경전달 물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파민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흑질 선조체 경로입니다. 흑질 선조체 경로는 뇌간에서 선조체로 뻗어나가면서 총체적 운동을 제어하고 몸의 큰 동작에 관여를 합니다. 흑질 선조체 경로의 기능이 이상할 시, 도파민이 감소할 시에 파킨슨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뇌 변연계 경로입니다. 중뇌 변연계 경로는 뇌간에서 중피질 경로를 거쳐서 해마와 편도체, 변연계의 몇 부분으로 뻗어나갑니다. 이 경로에서는 도파민이 동기와 감정 규제에 관여합니다. 중뇌 변연계 경로의 기능이 이상 시 도파민이 과잉 분비될 시에 환각이나 망상이 유발됩니다. 세 번째, 중피질계 경로입니다. 뇌간에서 중피질 경로를 거쳐서 전두피질로 뻗어나갑니다. 이 경로는 기억과 계획, 학습, 동기와 보상에 관여하고, 이 경로의 기능이 이상할 시 도파민이 감소할 시에는 무감동과 무표정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결절 누드부 경로입니다. 시상하부에서 내하 수체로 뻗어나가는 경로로 프로락틴 분비 조절로 임신 중에 산모의 변화와 호르몬을 조율하고요. 결절 누드부 경로가 기능이 이상할 시에는 무월경과 여성형 유방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표 2-2 신경전달 물질과 수용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노아민 신경전달 물질에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히스타민이 있고, 도파민 신경전달 물질에는 수용체가 5가지가 있습니다. 도파민은 비수의적 운동기능과 정교한 근육운동, 감정과 사고의 통합, 의사결정, 시상하부의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고요. 도파민이 감소된 경우 파킨슨 질환과 주요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파민이 증가된 경우에는 조현병과 양극성 상태 조증과 정신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수용체는 5가지고, 노르에피네프린은 기분 변화와 주의 각성, 자율신경계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감소된 경우 주요 우울증과 증가된 경우에는 양극성 상태의 조증과 불안 장애가 나타납니다. 세로토닌은 4가지 수용체가 있고, 불안, 우울, 수면, 호르몬 활동, 공격 및 성적 행동에 효과를 내고, 세로토닌이 감소된 경우에는 주요 우울 장애와 자살이 나타날 수 있고, 세로토닌이 증가된 경우에는 불안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히스타민은 2가지 수용체가 있고요. 각성, 염증 반응, 위분비 자극, 심혈관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히스타민이 감소된 경우에는 진정과 체중 증가, 저혈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미노산에는 가바와 글루타메이트 2가지 신경전달 물질이 있고, 가바는 2가지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바가 억제된 경우 공격성과 흥분성, 불안이 나타날 수 있고요. 가바는 통증을 지각하고 항경련 및 근육을 이완시키고 인지 및 정신 운동성 기능 손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가바가 감소된 경우에는 불안장애, 조현병, 양극성 장애의 조증, 알코올의존 경련 질환이 나타날 수 있고, 증가된 경우에는 불안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글루타메이트는 두 가지 수용체 NMDA, AMPA 수용체가 있고 글루타메이트는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 중에 AMPA는 학습 및 기억에 효과를 나타냅니다. 글루타메이트는 NMDA 수용체가 감소된 경우에는 정신증이 나타나고 NMDA 수용체가 증가된 경우에는 신경독성과 알츠하이머 질환의 신경퇴화가 나타날 수 있고요. AMPA 수용체가 증가된 경우에는 인지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콜리너직 신경전달 물질에는 아세틸콜린이 있고 5가지 수용체가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은 학습과 기억, 렘 수면, 기분 조절, 성적 및 공격적 행동,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고 아세틸콜린이 감소한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헌팅턴, 파킨슨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이 증가한 경우에는 주요 우울증과 기억장애, 창란, 환각, 진압력 차기가 나타날 수 있고요. 신경펩티드계에는 물질 P, 소마토스탄틴, 뉴로텐신, 그리고 앞에서 봤던 엔돌핀, 엔케팔린 등 여러 신경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관련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나타나 있는 신경전달 물질을 살펴보면 물질 P는 수용체가 한 가지가 있고 물질 P의 기량제는 우울증에서 항우울과 항불안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기억을 증진시키고 강화시키며 통증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민감성을 높입니다. 물질 P가 감소한 경우에는 기분과 불안을 조절하고 통증을 조절하고요. 소마토스탄틴의 경우는 한 가지 수용체가 있고 인지장애에 효과가 있습니다. 감소한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질환과 주요 우울 장애가 나타나고 증가한 경우에는 헌팅턴 질환이 나타납니다. 뉴로텐신은 한 가지 수용체가 있고 항정신병적 작용을 하고 뉴로텐신이 감소한 경우에는 조현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전, 면역, 감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전에 관해서 살펴보면 특정 정신질환이 유전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신장애와 연관된 유전자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고 여러 유전자들이 필요하고요. 유전자 이외에도 비유전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성대 양육의 유전적 성향과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는 논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족 연구는 먼 친척이나 일반인보다는 부모나 형제 자매, 자녀와 같이 가장 가까운 1차 친족에서 정신질환이 자주 발생하는가를 비교하여서 특정 정신질환이 가족적인 군집 경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정신질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를 밝혀서 예측되는 질환을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는 주목받는 미래의 연구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현병의 유병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인의 경우는 1%에 해당하지만 조현병 환자의 형제가 있을 경우는 8%로 유병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 부모가 조현병을 앓을 때는 유병률이 12%에 해당하고 조현병 환자의 일환성 쌍둥이 형제인 경우에도 12%의 유병률이 해당합니다. 그런데 양쪽 부모가 조현병을 앓을 경우에는 유병률이 40%나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현병 환자의 일란성 쌍둥이 형제의 경우는 조현병의 유병률이 47%나 올라가게 됩니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수는 2006년 52,382명에서 2016년 76,628명으로 점점 늘어가고 있고 2019년 5월의 경우 66,0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역입니다. 면역은 질환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기능을 말하고요. 자신에게는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체내 병원균을 제거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으로 변한 자기 세포를 파괴하는 기능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림프가 감소되고 항체 생산이 감소됩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지인이 사망하면 T세포의 증식이 감소하고 시험기간 학생에게 자연 살해세포 내추럴 킬러셀의 증식이 감퇴하며 암 환자에게 적절한 정신치료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은 삶의 질이 개선될 뿐 아니라
생존 기간 또한 연장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적은 사람에게는 백신 접종 후에 항체가 더 많이 증가하는 등 인간의 감정 상태는 면역 체계의 T림프구가 외부 자극에 대해 유리하는 사이토카인 수준, T림프구의 활성도와 증식, 자연 살해세포와 인터페론, 항체의 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감염입니다. 스위도와 그랜트라는 학자는 연쇄 구균성 박테리아와 강박장애 및 틱장애에 관한 관련성을 연구하였습니다. 뇌장애는 물리적인 또는 정신적인 요인이 원인일 수 있고요. 정신적인 요인이 원인이라 할지라도 발작이나 뇌 손상, 척수 손상, 육종, 다발성 경화증,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조현병, 우울증, 불안장애, 알츠하이머 질환 등 동시에 여러 질환이 진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뇌장애가 신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 혹은 정신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정확한 사정을 위해서 환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관찰 내용과 혹은 이전 건강 기록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신간호사는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최신 신경생물학적 분야의 혁신적인 연구와 지식의 발전된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신심리적 이해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